내 목에 개목줄을 걸어가지고 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불특정 다수 상대방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챗 GPT를 포함한 이 인공지능이 그야말로 외국어도 이제 거의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다 이거 해주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가르칠 건 뭐냐? 그야말로 더 마음 근력. 비인지 능력, 비인지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죠. 그거는 저의 뭐 독찬적인 주장이 아니라요. 2009년 제임스 해크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제 뭐 유아교육의 어떤 중요한 점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여러 사람들, 다니엘 골만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의 이론을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중력, 끈기, 막 이런 것, 노력을 해야 할 때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협업 능력이라든지, 이거는 인지 능력이 아니거든요. 머리 좋고 똑똑한 게 아니라 멘탈이 좋은 거죠. 이 비인지 역량이 어떤 성취력에, 어떤 일을 해내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게 계속 실험적으로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왜 인지능력 키우는 교육만 하는 거죠? 그건 한국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시험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유럽이든 중국, 중동, 한국 다 일본 뭘 강조해요? 인지능력 체크 시험이죠. 언어 능력과 수학. 네네네. 그러니까 다 인지 능력만 하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인지 능력, 비인지 능력 얘기 듣고, 맞아. 비인지 능력을 키워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 능력도 의미 있게 사실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금방 이제 느낌이 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교육기관에서는 이 비인지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안 주느냐, 이 의문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저도 그건 사실 큰 문제예요, 우리 한국 지금 사회에. 2009년, 10년 후로 이제 사람들이 약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끈기, 집중력, 협업 능력 이런 거 중요하다는 걸 다 알았는데 어느 교과 과정에도 초, 중, 고 의무 교과 과정에 그거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인지 능력만 가르치지 노력을 안 하고 뭐 집중을 못 하고 그러면 정신 차려, 노력을 해, 마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착각의 가장 큰 근원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텐션으로, 의도로 나의 행동이나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게 사실 데카르트에서 온 거거든요. 그 착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도만 강조하는 거죠. 야, 노력해라. 노력을 안 해. 그러면 너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요 라고 하잖아요. 노력을 안 해요 라고 하잖아요. 사실 99.9% 애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즉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 지속력, 집중력 이런 게 떨어져서. 네. 결국은 그걸 키워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인지 능력을 키우는 전제도 비인지 능력이 있어야 뭐 인지 능력도 커가는 그래서 것이고. 2013년도 미국 교육부에서 나온 두툼한 보고서에 보면 이제부터 perseverance, 과제 지속력이나 그릿이나 끈기, 테네시티 같은 거를 정규 교과목으로 넣어서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반성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생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챗 GPT를 포함한 이 인공지능이 야, 인지 능력이 교육은 이건 뭐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야말로 외국어도 이제 거의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다 이거 해주는데, 그러면 사람들을 가르칠 건 뭐냐? 그야말로 더 마음 근력, 자기 존중, 타인 존중하고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려 살고 평생 이걸 또 하면은 전두피질 활성화되는 거 하면 뭐가 되냐면 건강해지거든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항노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아지니까 그쪽으로 교육이 확 옮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인지 역량 강화 쪽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인지 역량은 그냥 그 수학을 풀 때 그런 뭐 두정협 쪽이 주로 활성화되고, 인지 역량은 다 이 전전두 피질 쪽에서 이렇게 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이제 뭐 언어 해석은 이거 축두협 쪽에서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 걸 통합하고 컨트롤하는 거는 앞에 전전두 피질이거든요. 전전두 피질 중에서도 말려 들어와 있는 가운데, 그래서 내측 전전두 피질, 우리 눈 안구, 저 속에 있는 안구 윗부분쯤의 가운데쯤이에요. 거기에가 MPFC라고 합니다. 미디어 프리폰탈 코텍스, 내측 전전두 피질. 거기를 중심으로 한 이런 네트워크, 저런 네트워크, 걔를 중심으로 이런 네트워크들이 흔히 얘기하는 자기 조절력이라든지 대인관계력이라든지 자기 동기력, 이런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키워야 되는데 MPFC는
편도체, 부정적 감정의 원천, 핵심. 편도체랑 딱 달라붙어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짜증, 분노, 두려움, 그런 불쾌한 감정이 확 올라오면요. 위기다 이렇게 느끼면, 아니면 화가 나고 막 공격 성향이 생기면 전전두피질 기능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앞에 전전두피질이 얘가 야, 내가 화를 참아야 돼 라고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이 감정은 말씀드렸듯이 몸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나의 뇌와 몸의 습관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게 편도체 안정화 훈련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떨린다든지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뭐 근육이 위축된다든지 이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사실 우리는 그때 이제 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성의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통을 생각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게 전전두피질, 특히 내측 전전두피질이 비활성화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걸 셧다운 시킨다고 하나? 네네네네. 그 기능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뇌 네트워크의 중추가 작동을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작동을 안 하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럼 결국은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인지 능력이죠. 종합적으로 그것을 높여주는데 아주 전제가 되는 거네요. 예. 근데 그러면 뇌가 왜 그렇게 편도체 활성화되면 전전두피질 내려가냐? 중요한 시점 아니냐?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건 중요한 시점인데 왜 이게 내려가냐 하면 사실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요, 10,000년 전에 동굴에 살던 원시인의 뇌랑 달라지지 않았어요. 10,000년 사이에 무슨 진화론적으로 뭐가 달라지고 뇌의 어렵겠죠? 기본적인 그러기는. 작동 방식이 변하고 안 하거든요. 그 제로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35,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그냥 똑같다, 뇌 기능이. 그래서 35,000년 크로마뇽인 갖다가 훈련시키면 비행기도 몰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10,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작동 방식은 합리적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의 뇌가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상황은 동굴에서 살던 우리 선조들 원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근육을 써야 될 상황이에요. 즉 거대한 동물이 나타났던 네, 이런 상황. 멧돼지가 위기 오거나 상황이죠. 옆 부족이 쳐들어오거나 근육 써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근육 써야 되니까 요 앞에서 하는 나를 통제하고 뭐 예측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뭐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상대방의 의도 파악을 하고 이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기능은 그건 평화로울 때나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걸 눌러놓고요. 무조건 근육으로 에너지를 다 보냅니다. 무조건 근육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그 과정이 면역력도 낮추고 뭐 낮춰가지고 남는 에너지를 다 근육으로 보내는 과정이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현대인이 마주하는 멧돼지는 근육으로 해결되는 멧돼지가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수험생 받았을 때 똑같이 편도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 위기니까 야, 내 수학 시험 망치면 큰일 나. 이걸 멧돼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근육에 힘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심장 두근두근 대고 식은땀 흘리고 이 약 물고 막. 그 대신 전두엽 기능 떨어지니까 시험을 망치게 되죠. 그게 시험 불안증인 거고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의도적으로 편도체가 과다하게 활성화되는 걸 낮추는, 왜냐면 우리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뇌의 작동 방식은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편도체 안정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게 또 이 책의 핵심 주제죠. 네네네. 우리가 평상시에 되게 하고 싶은 일이죠. 어디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심지어는 대학에서 발표를 할 때도 긴장이 되니까 자기 실력 발휘하지 못하고. 근데 결국은 그게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어떤 우리의 구체적 행위 방식을 알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서 스스로가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전전두피질 내측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논리적으로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 8장, 9장, 10장을 보시면 다 나와 여러 가지 있구나.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직전에 김 교수님하고 이제 사전 미팅을 네네. 하면서 잠깐 너무 재밌게 했죠. 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선생님께서는 그 기록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내셨고 감사합니다. 제 책까지 깨알같이 지금 홍보를 해주시고. 아니, 뭐, 이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새로 뭐 홍보 효과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기록? 그거 내면 소통인데? 이게 하나 먼저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제 책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책을 읽는다는 행위도
내면 소통이고, 글을 쓴다는 행위도 내면 소통이고, 글을 쓸 때 대표적으로 나는 나에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써놓으면은 이제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써놓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잊어버릴까봐 써놔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년 뒤에, 1년 전에 쓴 글을 보면, 내가 1년 전에 이랬네? 그건 뭐냐면, 과거의 나와 현재 내가 하는 거고, 또는 1년 뒤에 이걸 볼지도 몰라. 아니면 어느 미래에 볼지도 몰라. 써놓는다는 건 미래의 나에게 써놓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면 소통이라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와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8장, 9장, 10장에 내면 소통 훈련 여러 개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다. 내면 소통 훈련법을 만드는데 뭐냐면 기록하는 일지. 그러니까 자신이 내면 소통 훈련을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그게 효과가 그래야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거의 필수일 것 같아요. 다른 훈련도 아니고 내면 소통 훈련이 돼.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보시는 여러분도 선생님께 기록하는 거 많이 배우고 계시겠지만 저도 좀 배워서 다음 책이든 아니면 다음 컨텐츠는 선생님 아이디어 많이 갖다가 마음 근력을 위한 기록법 또는 일지법 막 이런 거를 개발을 저 선생님 영역 침범인가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로 기록이 갖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뭐 제가 김 교수님이 약간의 코어웍을 하자는 제안을 주시면 너무 영광이에요. 네, 저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선생님 서식 같은 거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서식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기록법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여쭤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자, 뭐 움직임 명상도 있고 또 이런 거 호흡 훈련 명상도 있고 그런 걸 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어떤 카테고리로 기록을 하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이런 거 아마 훈련에 따라 또 훈련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느 건 편도체 안정화하는 거는 이런 거니까 뭐 이런 거를 대충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선생님에게 제 아이디어를 드리면 피드백을 주시고 이러면 자연스러운 코어가 또 되지 않을까. 그리고 꽤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기록과 이 마음 근력 훈련이. 고맙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은 처음에 뭘 느끼냐면 두려움, 불안 이걸 느끼고요. 두려움, 불안 다음에 바로 같은 거에 두 가지 측면이 분노, 짜증 이겁니다. 이건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느꼈을 때 빨리 그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공격 성향이 올라옵니다. 멧돼지가 오는데 빨리 이거 도망을 못 가겠어. 그러면 싸워야 되니까 공격 성향이 올라와요. 그게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죠. 그럴 때 내가 분노를 느끼고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심장이 두근두근 이 불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새로운 피를, 산소가 많은 새로운 피를 근육에 보내려고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 시스템 같은 거 다운시키고 소화에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뇌신경계라고 하는 턱근육, 얼굴 표정근, 흉쇄유돌근, 승모근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미주신경에 따라 이 호흡 가빠지고 막 이런 게 다다다닥 생기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약 0.5초밖에 안 걸립니다. 신체 변화가 탁 생기면 그걸 알아차려서 내가 두렵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자꾸 습관이 되면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 심장이 막 그렇게 뛰기 시작하고 그게 심해지면은 이제 그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의 변화 중에서 가장 불안감을 올려보내는 불안감의 신호를 올려보내는 부위가 어딜까요? 심장입니다. 물론 내장도 있고 폐도 있지만 그러면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면 불안감이 많이 내려갑니다.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불안장애, 트라우마라든지 공황장애 있는 환자한테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이 일종의 심장약입니다. 심장 천천히 뛰는 약을 정신과에 처방합니다. 심장을 살살 뛰게 하는 고혈압약도 처방합니다. 그 심장이 살살 천천히 뛰니까 갑자기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장약 먹고 불안장애 그만큼 심장이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 약이에요. 그거에. 그러면은 그런 약 안 먹고도 우리가 평소에 편도체 안정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소에 심장이 천천히 뛰게 하면 됩니다. 그 심장이 천천히 뛰는 사람을 우리는 강심장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세니까 얘는 천천히 뛰어도 혈액을 다 공급하고 느리게 뛰어도 혈액을 다 공급하는 거죠. 그럼 약을 안 먹고도 심장약 안 먹고도 그 상태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심장 천천히 뛰는 훈련을 하면 되죠. 자, 해봅시다.
그러면 좌심실을 짜주세요. 자, 천천히. 자, 왼쪽 심장 짜고. 이거 돼요? 뭐 할 수만 있으면 최고죠. 안 돼요. 심장은 어떻게 내가. 자, 그래서 심장 훈련. 자, 우리 리듬에 맞춰서. 네. 자,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장 운동, 뭐 이런 거 다 안 돼. 그 자율신경계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에 모든 거 알아서 중요한 생명 현상과 관계된 모든 건 자율적으로 돌아가요. 심장 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감히 내 의식, 내 의도가 침범하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독자적인 판단력, 기억력 다 갖고 있어요. 정말 얘가 일종의 브레인 같은 거. 얘가 알아서 다 해요. 여기서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야, 잠깐 심장 좀 멈춰봐. 말 안 들어요, 얘는. 지금 무슨, 이게 주인도 아닌 거예요. 거의 이게 안 돼요. 그럼 얘를 천천히 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안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랑 연결된 기관인데. 컨트롤 가능한. 자율신경인데 컨트롤 가능한 거. 음. 자율신경인데 컨트롤 가능하다. 딱 하나예요. 호흡이에요. 호흡은 잘 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그 호흡 중추 속에 있고 자율신경계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심장은 안 되는데 호흡은 멈춰보세요. 내쉬세요. 이게 돼요.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모든 문명권에서는 호흡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훈련법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이나 마음 근력이나 스포츠나 무슨 종교든 문화든의 호흡 훈련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흡 훈련을 통해서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횡격막하고 심장이 이제 막으로 둘러싸이는데 공중에 떠 있거든요. 여기 떠 있어요. 그래서 심막이 있으면 이렇게 그 인대라고 해서 갈비뼈 하나 밑에 붙어 있고 위에 붙어 있고 저쪽 흉추 4번부터 경추 4번 거기에도 또 뒤로 붙어 있고 얘는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밑으로는 심막인대가 횡격막 주호흡근이거든요. 호흡할 때 이게 내려가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와요. 그 횡격막하고도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그러면 얘를 약간 자극을 주고 또 천천히 내쉬고 그러면 이 심장에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 위기 상황 아니야. 너 좀 천천히 뛰어도 되겠다. 그래서 감정 조절 그거에는 우리 다 야, 긴장되냐? 뭐 이런 거 시키는 이유가 네네. 그거예요. 심호흡하라고. 네. 그래서 그 호흡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는 법이 또 이 안에 들어 있고요. 그게 하나고요. 호흡 훈련 앉아서 요즘 지루하고 이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심장에다가 직접 자극을 줘서 결과적으로 천천히 뛰게 하는 법.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달리거나 그걸 제가 존투 트레이닝 두 번째 영역인 거죠. 존투 트레이닝의 효과는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뭐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준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운동법이고 존투 운동법 새로 연구가 엄청 요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또 여기 한 2페이지로 잘 정리해 놨어요. 예, 좀 깨알같이 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존투 훈련해서 심장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요. 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한 2살, 4살 존투 훈련을 저 로잉으로도 하고 살살 달리기로도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휴식기 심박수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는 게 원래 62, 3이었는데 58로 내려가요. 분당 심박수가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깨자마자 재는 거 그때 제일 낮거든요. 깨자마자 이걸 심박수를 재보면 막 한 53이었다가 지금은 48, 막 45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심장이 천천히 뛰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심장이 강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평소 심장이 천천히 뛰고 규칙적으로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같은 조건에서 화가 안 나요. 같은 조건에 옛날에 화났을 상황인데 화가 안 나고 옛날에 뭐 두려웠을 상황인데 그냥 머리로만 걱정하는 거예요. 분노나 두려움이 감정적으로는 안 올라오고 내일 그 일 어떡하지? 그러면 전두엽만 쓰게 돼요. 전략적으로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돼. 감정이 안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훨씬 성취력이 좋죠. 그래서 두렵고 막 화가 나고 이래야 어떤 사람의 역량이 발휘된다. 그건 만화책에 나오는 거짓말이고요. 사실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평온할수록 문제 해결력, 예측력, 판단력 이게 다 잘 돌아갑니다. 그럼 정리하면 뭐 하면 좋을까요? 편도체 안정화, 호흡 훈련하시고요. 자꾸 유산소 운동하시면 돼요. 너무 기를 쓰고 열심히 뛰면 안 돼요. 존2 레벨에서 하시면
두어 달만 해도 확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김 교수님 얘기 듣고 이제 사실 호흡 잘 하고 좀 이렇게 편안한 그 심신의 상태를 갖고 전투 운동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꽤 사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오늘 왜 새로운지는 한번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적 작동도 안 되고 자기 조절도 안 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을 자기 주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편도체의 작동이고 이 편도체의 작동을 사실은 직접 우리가 컨트롤하기는 어려운데 유일한 길이 있다. 이제 편도체의 그 움직임의 제일 대표격이 이제 심장인데 그것을 호흡 그리고 평상시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이라고 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느꼈을 때도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면서 좀 자기 주관에 따라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몸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김 교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우리 몸이 세상을 이렇게 그 알아차리는 감각은 5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오감. 오감이라. 네, 그건 그 오감 아닌 제 6번째 감각. 그런 거 무슨 sixth sense 이래서 육감. 그래서 뭐 느낌이 나는 육감이 아니면 또 이게 좀 약간 신비롭고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육감, 칠감이 있습니다. 적어도 2개는 더 있습니다. 요 감각이 뭐냐? 하나가 내부 감각입니다. 육감. 그러면 요 오감은 어떤 거냐면 세상, 외적인 세상, 엑스트로셉션이라고 해요. 외적인 세상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요 6번째, 7번째는 나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한참 이러고 있다가 난 화장실 좀 가고 싶어. 그거 뭐죠? 뭐 이렇게 뭐 방광이 차가지고 뭐 신호를 보내서 화장실을 가고 뭐 이런 게 올라온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 화장실 가고 싶어의 느낌은 오감 중에 어느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촉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게 인테로셉션. 배고파, 배 아파, 뻐근한데 뭐 이런 거. 그게 안에서 올라오는 감각이 내부 감각이고요. 이 내부 감각 요소가 장이랑 심장에서 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장이랑 심장에서 올라오는 그 내부 감각을 종합해서 감정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뇌에서는. 그래서 내부 감각 훈련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올라오는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온갖 불안장애인이 우울증이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의 메커니즘에 오류가 생긴 거죠. 정상적인 신호가 올라오는데 자꾸 배가 아픈 걸 얘가 해석하면 그게 만성 복통이에요. 여기서 별 신호도 아닌데 올라오는 걸 자꾸 앞통증으로 해석하는 게 편두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성 통증 시달리는 사람들 온갖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는데요. 그 이상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인테로셉션, 그 내부 감각 신호 해석 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거. 그래서 감정 조절 장애 자꾸 화를 내거나 뭐 자꾸 불안하거나 하는 분들은 많은 경우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자 하는 게 인테로셉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어텐션, 주의를 보내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해석의 습관에 영향을 줘서 바꿔나가는 거고요. 7번째는 뭐냐면 몸에도 그게 있어요. 손을 이렇게 이 뒤통수 뒤로 해보시면요. 손을 여기다 했어요. 그리고 손을 움직여요. 그러면 내 손바닥이 어디쯤에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아요. 손이 빨리 움직이는지 천천히 움직이는지 뭐 여기쯤인지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죠? 촉감도 아니에요. 여기 닿지 않으니까. 촉감도 아니고 시각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 그게 고유 감각이에요. 고유 감각은 우리 팔다리 사지 우리 몸에 근육, 근막, 관절에 그 센서, 그 감각세포가 퍼져 있어요. 그래서 내 사지의 움직임과 손발의 위치 이런 거에 대한 신호를 계속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걸어 다니고 계단도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내 발의 위치 이걸 정확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유 감각 그 훈련을 계속하면 내 몸에 대한 어텐션이 좋아지니까 왜
바디 스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 이렇게 많이 좋아지니까 감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 몸 안에서 올라오는 인테로셉션과 프로프리오셉션에 대한 인지 훈련을 하는 거. 뭐 대표적인 게 뭐 이 태극권 같은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대 진자 운동 그게 그런 요소가 있고 희한하게도 옛날부터 고대 진자 운동은 명상이라고 불리웠어요. 인도 요기들이 하던 이 가다 운동이라든지 페르시아 전사들이 하던 이건 페르시안 요가라고 불러요. 페르시안 밀 같은 건. 공 같은 걸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예. 그게 요가다. 옛날부터 그거 단순 근력 운동으로 본 게 아니에요. 멘탈 훈련으로 보고 물론 근육도 좋아지지만 그 다음에 이 중국 무술이라든지 태극권 같은 거는 움직이는 명상이다 이런 개념은 옛날부터 잡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고요해지고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편도체가 쫙 안정화되죠. 페르시안 밀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네. 그게 그냥 보통 운동하듯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자신의 몸의 위치나 몸의 어떤 부위 네. 등을 이제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네요. 아까 선생님 아령 네네네네네. 덤벨 운동 한다고 네네. 했을 때 네. 이렇게 알아차리고 해야 운동이 그거가 되죠. 운동이 잘 네, 된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게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우리가 의도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의도. 자, 이거 운동한다 그러면 땡길래 이 의도, 펼래. 그 의도의 결과 이것만 하는데 이걸 내 의도, 디테일을 느끼는 의도와 거죠. 느낀다는 거 뭐냐면요. 주의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여기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팔 땡겨. 의도. 그 다음에 땡겨질 때 얘가 어떤 감각을 나한테 이건 인바운드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에 주의를 내 의도에 대한 주의와 이 움직임의 결과로서 갖고 오는 이 여러 가지 이 감각에 대한 주의 그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 명상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 명상은요. 이거 하면서도 할 수 있고요. 꼭 이거 돌리고만이 아니라 온갖 운동, 뭐 요가든 필라테스든 뭐 여러 가지 달리기든 하면서 다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로 돌리는 이 운동이 더 좋은 이유는 이 아령보다 이거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얘는 아예 처음부터 뒤로 툭 떨어뜨려 가지고 몸통 전체 써 가지고 하는데 팔힘만으로는 안 당겨져요.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여기서 뒤로 갈 때는 이걸 완전히 거의 놔야 돼요. 그냥 이거 잡고만 이게 살짝. 그러면 얘가 휘 이렇게 진자 운동이 좀 돌거든요. 휘 돌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왜 무게가 가벼워지죠. 이렇게 여기서 무게가 무겁지만 얘가 뒤로 가벼워지죠. 그때 몸통을 살짝 들으면서 싹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전체의 리듬과 진자 운동 일어날 때 개 위치와 내 몸의 리듬과 이걸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유 감각, 그 코디네이션이 일어나야 돼서 잠깐 딴 생각하잖아요. 머리 콱 맞아요. 잠깐 딴 생각하면. 저도 많이 머리 부딪혔어요. 엄청난 집중과 이 내 몸에 이거를 해야 돼서 정말 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언뜻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감각, 몸의 위치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감각하면서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일종의 명상 상태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무아지경 뭐 이런 그렇죠. 개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거꾸로 내면 소통의 출발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 더 진전시킨다면 그 무아가 사실은 무아지경, 그 불교 용어인데요. 그 무아는 사실은 아나타, 즉 비합니다. 무아로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내가 아니네. 이건 내 이름이고 이건 내 직업이고 이것도 내가 아니네. 내가 아니네. 그걸 내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 트레이닝인데 그것도 다 아니고 하는 게 그때 남는 게 비아죠. 다 내가. 그러면 진짜 나죠. 무아지경은 사실은 진짜 나에 도달하는 상태죠. 거긴 절대 스트레스가 없고요. 고요함만 있습니다. 평온하고 지극한 행복감. 그래서 그걸 요만큼이라도 맛보면 자꾸 움직임 명상이든 뭐 자꾸 하게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까 김 교수님이 잠깐 그런 표현을 써주시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조차도 스트레스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의 삶에 참 어려운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하루 종일 느끼면서 살면 내 이 편도체가 얼마나 활성화돼 있고 내 이 전전두엽
피질의 그 특히 내측을 이제 동원한 뇌 네트워크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게 내 마음에 들게 이걸 내가 얼마나 못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저는 평상시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얘를 느끼면 그동안의 우리의 생각 방식은 이걸 나의 의지 또는 나의 정신훈련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또는 뭐 지식을 더 많이 가져서 나를 풍요롭게 만들면 내 자신에 대한 부정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운동, 명상, 기타 등등을 통해서 육체를 통한 이 편도체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습을 해주고 걔가 쌓이면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그 멧돼지가 출현한 것 같은 그 현실이 사실 멧돼지가 아니야 라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힘이 돼서 회복 탄력성이 진짜로 발휘될 수 있다. 큰 틀에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오늘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행복감의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짜릿한 쾌감 이런 도파민 나오는 행복감이 아니라 셀프 타인에 대한 요 긍정적 요 행복감인데 자기 긍정 타인 긍정할 때 전전두필이 활성화되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그 한 요소가 이 책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 참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돌이켜보는 그것도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랑 조금 비슷한데 셀프가 셀프를 돌이켜 볼 때 활성화되는 게 셀프 리퍼런셜 프로세싱 자기 참조 과정이 활성화돼요. 자기 참조 과정이 좀 말이 어려운데 인식 주체를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인식 주체는요. 아, 내가 나를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는 나를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라고 그거 이미 나를 인식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 인식 주체. 인식 주체는 어떠한 묘사가 불가능합니다. 묘사하는 순간 그건 인식 대상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인식 주체는 묘사가 불가능하고 텅 비어 있고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곧 진짜 나야라는 걸, 근데 이미 저는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아, 고요하고 말이에요. 공텅 비어 있고. 이것도 잘못된 건데 느낌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알아차린다고 얘기를 해요. 알아차림.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아, 이건 컵이네. 근데, 아, 이걸 컵이라고 보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죠. 그게 인식 주체. 그 자리는 텅 비어 있고 고요하다.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데 뒤에 있는 그 고요하고 텅 비어 있는 나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맛을 보면 그거는 막 신난다. 이런 행복감이 아니에요.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맞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 나의 바깥 이 모든 사람이든 이 한 덩어리인 그런 느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럼 해봐야지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거는 좀 나중으로 미뤄두시고요. 그냥 하나 제가 처음 명상이든지 마음 근력 훈련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의도를 일단 앞세우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의도가 뭐냐면 아, 나 끈기가 부족해. 끈기를 키워야지. 또는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꾸 짜증을 내. 뭐 가족들과도 자꾸 싸우고 직장 가서도 자꾸 내 인간관계 갈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존중과 배려를 해야지. 이런 의도는 앞세워봐야 잘 안 돼요. 안 고쳐져요. 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무조건 유산소 운동을 하죠. 달리기. 근데 달리기 땀 찔찔 그냥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 존투 운동은 정말 별로 힘들지 않고 그래서 30분 내지 1시간 빠르게 걸어도 돼요. 그걸 매일 존투 트레이닝을 한 달만 하죠. 그럼 제가 보장합니다. 사람의 인간성이 달라져요. 오, 성격이 달라져요. 영국 속담에 있는 스포츠맨이 젠틀맨이다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좋은 사람이 돼야지,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존중과 배려 발휘. 아무리 해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냥 운동만 꾸준히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하고 호흡 훈련 곁들이고 그럼 밤에 잠도 잘 주무실 거고 신체 활동이 잘 돌아갈 거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이 전전두피질 많이 활성화될 거고 불안감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배경 자안이 뭐니 이거는 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당장은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하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이 워낙 그 벽돌책이라 가지고 저걸 어떻게 읽어내나고 했더니 일단 앞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 구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장, 2장 정도까지 1장 내지 1, 2장 정도?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뒤에 이제 7, 8, 9장입니까? 8, 90장. 8, 90장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그 활동의 방식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이제 그게 궁금하면 그것의 논리적 근거거나 과학적 실험의 결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서도 약간 우려가 돼서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주환 교수님이 그 회복 탄력성 책 쓰실 때는 굉장히 실천적인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애를 쓰신 것 같은데 이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도사가 된 느낌 막 이런 거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해서 이제 그런 것이고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항상 위기감에 처해 있고 항상 이 편도체가 활성화돼 있고 우리 자신을 제대로 표출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여유도 없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니 이것을 일단은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수준으로 이게 이제 반복 육체적 운동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육체와 정신 정확하게 육체와 정신을 일체화시키는 운동이네요. 이것으로 안정화를 시키면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이 나와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뭐 심지어는 시험 준비, 뭐 자기가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 기타 등등이 이 기본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텅 빈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만 하고 멍하고 있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주셔서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저는 오늘 김 교수님 얘기가 조금 절박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구나. 이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자고요.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그것에 의해서 타인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남는 거는 경쟁밖에 없는데 경쟁에서 항상 뒤처지고 저는요 이것을 좀 바로잡는 출발 지점을 오늘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수련을 해서 우리를 조금 안정화시키고 그 상태에서 좀 어려운 세상이라도 좀 함께 힘을 합쳐서 위로하면서 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본을 오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깊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많이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사랑에 대해서는 마침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제 유튜브 채널에 사랑하는 법, 그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연애, 로맨틱 러브랑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는 그런 강의를 그러셨군요. 올려놨거든요. 네. 로맨틱 러브랑 그거는 말하자면 뭐 우리가 자기야 사랑해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로맨틱 러브고요. 로맨틱 러브는 소설 등장과 로망, 소설 등장과 함께 인류 역사에 나온 거고요. 원래 인류 역사에는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죠. 남녀 간에 그냥 미칠 거 눈 뒤집어지고 막 빠져드는 너 없으면 안 돼 막 이러는 그거 열정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축의 사랑이 종교적인 사랑이 있었어요. 독생자를 뭐 이토록 사랑하다 주시고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랑이 the one only의 개념이죠. 우주에 딱 하나. 그 다음에 당신이 나의 삶을 완성시켜준다. 그런 게 종교적인 사랑이에요. 그 열정적인 사랑과 종교적인 사랑, 그 진짜 별로 상관없는 이 양대 산맥으로 내려오던 걸 기묘하게 이게 붙여지지가 않거든요. 어거지로 붙인 게 뭐냐면 185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대중소설이에요, 로망. 그래서 연애, 결혼, 이게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 같은 거고 어쩌고저쩌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200년도 채 안 된. 그래서 그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지금 불행해하고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했냐?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결혼과 그 사랑, 패셔니트 러브는 열정적 사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혼과. 그래서 중세 기사와 귀부인과의 열정적인 사랑, 그 결혼과 상관이 없거든요. 서경덕과 황진이의 사랑, 그 결혼과 상관이 없는 열정적인 사랑인데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그게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결혼과 사랑은 어떻게 굳이 연결했냐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국 조선시대나 아니면 저쪽 그 서양이나 어떻게 했냐면 결혼했으니까 부부니까 이제부터 진짜 사랑한다 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그냥 아까 질문대로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이 뭐냐? 사랑은 뭐냐면 나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너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넌 내 거야.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요. 그 마음은 그대로 내 주변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되고 그런 걸 명상으로 한 게 Loving Kindness Meditation 또는 메타 메디테이션 이런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 사랑은 자기 사랑 중요하고 타인 사랑 중요합니다. 즉 내가 나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전전두필 엄청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마음 근력하는 훈련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 외에도 6가지가 있는데 용서, 자기 용서, 타인 용서. 용서의 힐링 효과 엄청납니다. 연민, 컴패션에 대해서도 연구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랑, 그 다음에 수용, 다 acceptance는 수용,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존중. 그래서 이 6가지가 이 전전두피질 활성화하고 하는 그런 거고요. 아울러 우려라든지 이런 거에 뒤에 깔려 있는 요거 하나만 얼핏 말씀드리면 우리는 많은 경우 타인의 인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다는 건 뭘까? 타인이 나를 성공해줬다고 인정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적어도 이만한 직업은 가져야지. 적어도 이 나이에 이 정도 평수의 아파트는 있어야지. 뭐 남이 이 정도 나를 그거에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가치가 스스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마치 어떤 형국이냐면 내 목에다 목줄, 개 목줄을 걸어가지고 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불특정 다수 상대방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나 괜찮아? 나 멋있어? 아닌데 그러면 일로 끌려가고 절로 끌려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의 삶의 개발을 위해서 나의 정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한꺼풀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뭐 이 정도 스펙이 되는 배우자를 내가 골라야 되겠다든지 뭐 등등등등등등. 그러면 내가 인정 중독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하는 순간 내가 타인의 시선을 고려했는가? 남이 볼 때 멋있어 보여서 하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해 보시고 정말 자기 가치감, 순수한 자기 가치감, 내 안으로 타인의 불특정 다수라는 그런 괴물 같은 유령 같은 존재의 인정을 위해서 사는 삶을 좀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심플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건강을 위할 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사랑의 실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국 이제 자기를 사랑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도 하시고 성장하려고 애를 쓰고 저는 이제 항상 becoming, less becoming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로서의 노력이 아니면 그 이제 다 헛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그게 특히 이제 인정 욕구 같은 것들에 의해서 뭐 일종의 가면이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체크해보고 나의 건강과 나의 행복을 정말 존중하고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건강을 항상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내면 소통을 하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오늘 종합적으로 지금 해주셨어요. 인터뷰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핵심적이고 날카롭고 심오한 질문을 연달아 보니까 원래 여기 질문지에도 없던 걸 막 지금 즉석에서 만들어서 아주 깊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아주 감탄했습니다. 저 느낌이 인터뷰했다기보다는
그 선생님 모시고 아주 즐겁게 담화를 나눈 듯해서 너무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불러주셔서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들어주신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내면 소통을 통한 마음 근력 훈련 열심히 잘 하셔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행복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홍보를 진하게 안 하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말씀에 얘기를 꼭 드려야겠는데 김 교수님이 좀 학자다운 학자처럼 보이고 저는 좀 안 학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학자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연구한 것이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게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초학문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근데 정말 연구의 결과를 집대성해서 이런 벽돌책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책 충분히 전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읽어서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는 게 실제로 세계에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실천함으로써 이게 이제 사실 감각이거든요. 김장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감각이 우리에게 조금 느껴지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한다면 각박한 세상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한다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노력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잘 펼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